안녕하세요. 저는 마인즈랩에서 NLP 선임연구원을 담당하고 있는 용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3회차에 이어서 성균관대에 부커톤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빼고 너무 최신까지는 가지 않고 간단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서 혹시나 중간에 어렵거나 제가 최대한 쉽게 만들었을 예정이긴 한데 그렇지 않고 좀 뭔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 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추가로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강의 주제는 딥러닝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과 GPT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 기초 레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학을 포기하신 분들이라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GPT-2라는 AI를 활용해서 이번 대회에서 수필을 잘 쓰는 것이 목적이죠. 해서 이 목표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GPT-2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뭔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GPT에 대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번 강의에 대한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목차를 보자마자 한숨이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초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퍼셉트론부터 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랑 랭귀지 모델 다루고요. 그리고 RNN,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 하고 그 이후에 드디어 GPT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 트랜스포머 와라라 해가지고 많은 GPT까지 도달을 하고 GPT-2, GPT-3에 대한 내용도 정말 알기 쉽도록 준비를 했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팅을 잠깐 다룰 겁니다. 이 프롬프팅이 요즘에 GPT 관련된 연구에서 꽤나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잠깐 다룰 예정입니다. 이 목차가 실제 슬라이드랑 약간 순서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제가 좀 수정을 중간에 많이 해가지고 다르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퍼셉트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뇌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한테 합격을 판별을 시켜야 돼요. 근데 합격을 판별하는 기준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합격을 판별하는 난이도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그 합격을 판별하는 기준을 알고 있으면은 어떤 학생의 성적이라도 그 성적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어떤 학생이 합격이고 어떤 학생이 불합인지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표를 보시면은 이 길동이는 수학을 89점을 맞았고 과학 63점, 영어를 59점 맞았어요. 그리고 길선은 수학을 망했죠. 그리고 과학을 87점,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해요. 영어는 99점이야. 해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정말 간당간당 아슬아슬하게 다행히도 길동이는 합격을 했죠. 그리고 길선은 불합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준을 뇌세포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꺼내오면은 퍼셉트론은 어떤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입력 데이터에다가 뭔가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해가지고 마지막에 합치고 합친 것들을 어떤 특정 스레숄드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기준선이 있어가지고 기준선을 넘냐 안 넘냐를 1과 0으로 분류하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듈, 함수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뇌세포 하나를 단세포, 이거를 퍼셉트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 자, 그러면 아까 봤던 합격 기준 불합 그거를 한번 뇌세포를 이용해서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분류를 자동화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89점, 63점, 59점 요 수학, 과학, 영어의 점수를
각각 빨강 동그라미, 주황 동그라미, 초록 동그라미로 넣어가지고 각각에다가 3분의 1씩 곱해주고 그것들을 다 합쳐서 그 다음에 기준선 70점을 넘냐 안 넘냐로 판별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길동이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길서도 23점, 87점, 99점을 3분의 1씩 곱해가지고 합치면은 70점보다 낮은 점수인 69.66 나오기 때문에 길서는 불합격이죠. 자, 근데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70점이라는 커트라인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각각 그 수학과 과학, 영어 점수를 평균을 낸 다음에 그 점수를 70점 이상이면은 합격, 불합격. 이렇게 기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모른다고 쳤을 때 어떻게 해야지 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학생분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학생분들은 선생님이 자기가 치른 시험에 대한 시험지의 답안을 채점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뭐 A뿔을 주고 A를 주고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학생분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해서 길동이가 89, 63, 59, 길서 23, 87, 59. 아까랑 똑같은 숫자를 했을 때 합격 여부가 일단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봐요. 그럼 길동이는 합격이고 길서는 불합격이었어요. 길동이는 뭐 그럭저럭 봤다고 쳐서 길동이가 합격이라는 건 뭐 인정하겠어. 근데 길서는 영어가 99점이고 과학 87점인데 왜 불합격일까? 이거를 우리가 기준을 몰랐다면은 좀 의문을 품고 길서가 이제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막 항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 나름대로 내가 왜 떨어졌을까? 내가 왜 합격일까? 그거를 한번 기준을 추측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해가지고 아까는 3분의 1씩 곱하고 뭐 더한 다음에 기준선이 70점이 이런 숫자들을 다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상태니까 각각을 A, B, C, D로 두고 해봤을 때 이 길동이가 합격을 하려면은 사실 A, B, C, D라는 그 숫자에 그냥 1, 0, 0, 40을 넣어봐도 길동이는 합격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뭐 이제 수학만 가지고 합부를 판단하는 그런 선생님의 나름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100을 대입을 하면은 수학 89점만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89점이 40점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길동이는 합격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길서의 경우에는 23점이잖아요. 수학이. 그러니까 수학 23점만 남고 그거는 40점보다 낮으니까 당연히 얘는 불합이죠. 그러면은 이 교수님이 지금 수학만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건가?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맞나 안 맞나? 일단은 길동이랑 길서의 성적 데이터만 보면은 이 1, 0, 0, 40이라는 ABCD 숫자 조합, 이것도 충분히 좋은 기준 될 수 있습니다. 수학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실제로도 합불 여부 지금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은 길동이는 합격이고 길서는 불합격이니까 요 1, 0, 0, 40 수학 성적이 40점을 넘기만 하면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라는 기준이 들어맞긴 해요. 근데 이게 새로운 학생분이 와가지고 길남이가 와가지고 나는 수학 100점인데 불합격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유명한 수학 도둑 길남이가 도대체 왜 불합격일까? 이해가 안 가죠. 분명히 수학이 100점이면 수학 점수만 가지고 나는 판단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이 100점인데 100은 40보다 큰데 왜 아니냐 라고 선생님이 따집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만이 그냥 길동이 길서 성적만 가지고 그 데이터 2개만 가지고 추측을 한 그 기준 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길남이의 성적이 불합격이 된 이유는 왜냐면은 수학, 과학, 영어를 전부 평균을 내가지고 70점 넘나 안 넘냐, 이 진실된 기준이 교수님 머릿속에 있었는데 학생분은 그거를 추측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2개뿐이었으니까. 데이터가 2개뿐인 길동이 길서 성적 데이터만 가지고도 그냥 수학 성적만 가지고 판단하나 보다 라고 그냥 멋대로 추측을 하고 그게 길동이 길서 데이터에는 맞아 떨어지니까 응 아니야 해서 아니었던 거죠.
잘못 판단해버리는 이런 기준들, 잘못 추측해버리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진실된 기준, 세계 성적을 평균 내가지고 70 넣나 안 넣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를 점점 늘리면 되는 거죠. 아까와 같이 길나미 데이터가 추가가 되니까 우리가 추측을 했던 그 첫 번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해서 강아지랑 고양이를 구분해보는 요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해가지고 강아지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선을 한번 그어본다고 쳤을 때 이렇게 그어봐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잖아요. 모두가 맞는 기준인 거죠. 하지만 데이터가 추가가 됐어요. 이 진돗개 같이 보이는, 진돗개 아닌가? 어쨌든 뭔가 사나워 보이는 개 한 마리가 추가가 됐는데 이 개라는 녀석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저기 지금 검은 선, 가장 기울기가 심한 저 검은 선은 지금 겹치고 있잖아요. 개랑.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추가가 될 때마다 내가 추측을 했던 어떤 기준들이 하나하나가 점점 제거가 되는 거죠. 또, 얘 뭐죠? 네, 제가 개는 잘 몰라가지고 이런 개가 있는데 얘도 이 기준이 틀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티즈인가요? 얘가 추가가 되니까 다행히도 요 처음에 그어던 요 선이 정확하게 개랑 고양이를 잘 구분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에 그었던 그 잘못의 선들, 이런 선들은 전부 어떤 선들이 틀리고 어떤 선들이 맞는 기준인 건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퍼셉트론을 비롯한 퍼셉트론에서 시작하는 모든 AI, 인공지능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 이거는 비단 그 딥러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이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문제를 먼저 정의를 잘 해야겠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니까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글로 갈 수 있으니까요. 문제를 정확히 정의를 하고 뇌세포를 하나 구해와가지고 얘한테 일단은 답안지를 하나 내게 해봐요. 어떤 기준이 좋을까?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어떤 기준이 좋을까를 한번 이제 내게 해보고 이렇게 문제에서 뇌세포를 통과시켜가지고 답안 하나를 내는 것을 포워드 패스, 앞으로 가니까요. y는 fx에서 x를 넣어가지고 y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죠. 수학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답안을 받고 요거랑 정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오. 해보니까 뭔가 다르거나 혹은 맞거나 하겠죠. 요 차이를 가지고 우리 바보 같은 뇌세포가 낸 어떤 답안과 실제 정답이 다른 그 정도,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뇌세포한테 ABCD라는 그 수치들을 수정을 해봐 라고 주는 거죠. 이렇게 뒤로 가는 과정을 백워드 패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답안을 내고 답안과 정답 사이에 뭔가 차이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알아내서 뇌세포를 수정을 하고 또 다른 문제를 구해가지고 답안을 내보고 정답과 차이를 구해서 뇌세포를 수정을 하고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포워드, 백워드, 포워드, 백워드, 이것이 AI가 공부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1, 2, 3, 4, 5번 중에 4번에 보시면은 그 뇌세포에 있는 수치들 A, B, C, D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전문 용어, 네.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냐면 파라미터나 웨이트 앤 바이어스, 바이어스는 뺐어요 제가 어려울까봐. 파라미터 혹은 웨이트라고 부릅니다. 해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랑 정답, 지금 초록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저 문제랑 정답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기준을 잘못하더라도 그거를 문제와 정답 이 쌍을 보고 고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I가 공부를 잘하려면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기 때문에 문제랑 정답이 많을수록 좋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뇌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뤄요. 뇌세포에서 나오는 출력들이 또 다른 뇌세포로 들어가서 또 다른 뇌세포 인풋이 돼가지고 입력이 돼가지고 또 다른 뇌세포가 뭔가를 출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룬다 해가지고 얘를 보시면은 자
수학, 과학, 영어 똑같은 예시를 들고 와가지고 수학, 과학, 영어 점수를 각각 넣어봐요. 해가지고 보니까 수학은 높고 과학 높고 영어가 못하니까 얘는 이과인가? 라고 판별할 수 있는 뇌세포가 한 명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문과인지 뭐 예체능인지 그런 것들을 추측을 할 수 있는, 얘가 어떤 수학과 영어 성적을 가져왔을 때 이런 성적이니까 이과일 거야 혹은 이과가 아닐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뇌세포들이 각각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이과, 문과, 예체능이 맞냐 아니냐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좀 더 나아가가지고 얘는 의사가 되면 좋을지 변호사가 되면 좋을지 혹은 메시가 되면 좋을지 그거 알 수 있겠죠? 하면은 결과적으로 아 얘는 메시구나, 메시 꿈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세포일 때는 그저 기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단순한 그런 분류밖에 못했다면은 뇌세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복잡한 것들도 분류를 하고 단지 수학, 과학, 영어 성적만 넣었을 뿐인데 내 꿈을 무엇인지를 결정해준다. 꿈이 결정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뇌세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복잡한 출력을 뽑아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뉴럴 네트워크예요. 이게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림 보시면은 인풋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죠. 이렇게 입력을 받는 창구가 있고 출력을 내보내는 창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예시를 보면은 입력을 받는 창구가 5곳이 있으니까 5곳에다가 각각의 뭔가 뭐 수학, 과학, 영어, 뭐가 있죠? 국어, 사회? 네.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옛날 교육과정이랑 다른데 네. 지금 어떤 과목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인풋에다가는 5개의 성적을 넣어볼 수 있겠고 그걸 토대로 막 복잡한 계산을 해서 아웃풋 레이어에서 이 사람이 우등생인지 아닌지 뭐 아니면은 이 사람의 꿈이 뭐가 되면은 적합할지라던가 아니면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추측하는 것라던가 그런 뭔가 인간만이 이렇게 추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점점 뇌세포를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뇌세포라는 제가 썼던 그런 단어들을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뇌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 모이면 뉴럴 네트워크다. 이 뉴럴 네트워크가 엄청 안에 들은 뇌세포, 그 퍼셉트론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커지고 그 안이 깊어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깊어진 퍼셉트론이 수없이 늘어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불러요. 이게 머신러닝 뭐 그런 애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퍼셉트론들을 마구마구 늘려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뇌를 하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얘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깊은 학습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딥러닝이라는 이름을 붙였나 봐요. 해서 이 딥러닝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과거의 날씨를 봐서 내일 날씨를 추측한다던가 내 얼굴 사진을 받아가지고 내 아이 얼굴 사진이 어떨지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본다던가 그녀가 과연 날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퍼셉트론이랑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다음은 약간 다른 주제가 다른 이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은 말 그대로 직역을 하시면 알 수 있겠죠. 언어 모델이죠. 그래서 언어 모델이 뭐냐면은 문장 전체 또는 각 단어 등의 인간의 언어에 적절한 수치를 부여하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에게 너는 0.3, 0.5, 3.8이야 라고 수치를 그냥 부여를 하는 거예요. 수치를 부여만 하면은 그거 자체로 그냥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수치를 막 부여하면은 숫자를 그냥 아무거나 대입을 해버리면은 그 단어 간의 관계라던가 의미라던가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가 않고 바보 같은 언어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언어 모델을 잘 학습을 시킨다라는 것은 의미나 관계,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뭐 그런 단어의 정보들을 최대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대입을 하는 것이 좋은, 잘 학습된 언어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다. 해서 다르게 말하면 입력된 문장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해당 문장이 출현할 확률이 어떠한지를 수치로 표현하는 인공지능을 언어 모델이라고 한다.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 LM은 그거 랭귀지 모델의 준말이에요. 언어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들었다고 소문날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뭐 의도에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언어 모델이 이런 의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각자 개개인만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 모델에 기대를 하는. 그런 건 다르긴 한데 웬만하면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기준이 통용이 된다. 의미를 수치로 잘 표현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 의미라는 것을 잘 담고 있어야지 좋은 LM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까? 단어들을 수직선상의 위치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부엉이랑 올빼미가 있는데 부엉이 올빼미 뭔가 닮았으니까 사람도 잘 구분 못하니까 물론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올빼미랑 냉장고 보시면은 전혀 관련 없어 보이죠. 이러면은 땡이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으면 없을수록 멀리 위치를 시키고 가까운 친척이나 뭐 좀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을수록 가까이 위치를 시키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수직선을 그어봤다고 했을 때 부엉이는 0이라고 하면 올빼미는 한 1 정도 될 것이고 냉장고는 한 뭐 15, 뭐 16, 뭐 이렇게 대충 하면은 나쁘지 않겠죠. 요 세 개 단어를 표현한다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사과랑 먹는 배는 같은 과일이니까 가까이 위치를 시키고 요 배랑 그리고 우리가 타는 그 배가 있죠. 유람선 같은 거. 배는 똑같은 동음이의어인데 멀리 위치를 시키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의미가 다르니까. 해서 요 타는 배는 한강오리배랑 같이 두고 먹는 배는 사과랑 같이 두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잘 수치를 멀리 떨어뜨리거나 가까이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수치를 주는 것이 적절한 언어 모델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예시를 들면은 교통이랑 고통, 맨 왼쪽 오른쪽 끝을 보시면 교통, 고통 있잖아요. 얘네들은 매우 닮았는데 글씨만 보면은 요랑 오 모음 하나 차이죠. 근데 얘네들을 멀리 떨어뜨려야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것들 넣을 수 있을까? 경찰, 그리고 경찰은 조폭이랑 뭔가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두고 조폭은 또 폭력이랑 가까웠고 폭력, 고통 가깝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단어들을 수직선상에다가 적절한 수치를 매기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그런 언어 모델이 좋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어는 또 의미가 모여가지고 순서대로 흐르는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쭉 있는 것들을 시퀀스라고 해요.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구와바라고 하면은 네 이거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면 죄송합니다. 예. 구와바라고 하면은 당연히 망고를 유혹한 애가 나와야겠죠. 근데 망고를 유혹한 애라고 해도 그 앞에 뭐가 나올까요? 구와바죠. 이렇게 순서가 있긴 한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망고를 유혹한 애가 나오면 당연히 그 앞에 구와바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면은 뭐 망고를 유혹한 애 나왔으니까 뭐 사과를 사랑해 뭐 그런 말을 앞에 두면은 얘는 그 광고를 모르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단어, 잘못되지 않았지만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만약에 둔다면은 그 언어 모델은 약간 애매한 언어 모델, 우리가 원하는 언어 모델이 아니다. 구와바랑 망고를 유혹한 애를 붙여야지 좋은 언어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선정이 딸이에요가 나왔으면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 미나라던가 수지라던가 나오면 안 되고 예나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누구인가가 나오면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각 단어를 적절한 수치로 표현할 수 있고 언어 속 단어의 흐름을 뭐 딱히 방향은 상관없어요. 이게 흘러가기만 하면 돼요. 뭔가 순서를 갖고 연결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학습을 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무작정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문장을 그냥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넣어가지고
뭔가 좋은 수치 뽑아봐 라고 막 재촉을 한다라고 하면 얘가 잘할까요? 잘할 수도 있겠죠. 뭐 운이 좋으면은. 근데 잘 못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 이 RNN입니다.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반복 신경망이더라고요. 뭐 재귀, 순환 여러 가지 뭐 말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RNN이라고 부르고, 이거에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그런 문장 하나를 각 단어로 쪼개가지고 그 단어 간의 관계를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해서 보시면은 동해물, 그리고 띄고 과, 띄고 백두산, 띄고 이, 이렇게 단어들의 시퀀스로 문장을 재구성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을 인공신경망에 넣는 거죠. 그래서 동해물은 뭐 3.1, 4.1, 5.92 이렇게 숫자를 가진다고 치고, 그 다음에 동해물이 나왔는데 동해물 다음에 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학습을 시키고 싶으니까 동해물을 처리를 했던 그 숫자를, 저 3.1, 4.1, 5.92라는 숫자를 과가 학습될 때 같이 포함시켜서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과가 나오면은 백두산에 넣어주고, 즉 지금 우측에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해물은 동해물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과에 대한 것들, 과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이제 학습을 했을 때 동해물이 약간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죠. 동해물, 과. 그리고 그 아래의 세 번째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은 동해물과가 백두산을 표현할 때 같이 활용되는 거 볼 수 있죠. 동일한 방식으로 이를 표현할 때도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 수치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앞에 있는 그 시퀀스가 뭔가 흐른다, 연결되어 있다. 단어가 동해물이 나와야 그 다음에 과가 나오고, 과가 나와야 그 다음 백두산 나오고,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것을 학습을 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방금 뽑았던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이 문장을 각 단어들을 쪼개가지고 수치 표현을 쫙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 다음 나올 문장들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문장 시퀀스를 입력받아가지고 문장 시퀀스를 출력을 하는 이런 구조를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부른다. 해서 동해물과 나왔으니까 당연히 외국인이 아니라면은 마르고 닳도록이 나오겠죠. 이렇게 문장이 넣었을 때 문장 뽑으면 되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뭔가 어떠한 단어를 뽑아내서 그 단어가 순서대로 나온다면은 그것을 시퀀스 투 시퀀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해도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부른다. 그 구조 자체를. 구조 자체가 시퀀스 투 시퀀스고, 뭐 그 안에서 우리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겠죠.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니디렉셔널이랑 바이디렉셔널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한 장 슬라이드 정도로 끝낼게요. 지금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게임 다음에 을이 오고 을 다음에 좋아하가 나오고 좋아하 다음에 는이 오잖아요. 이렇게 순서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구조가 RNN이었죠. 근데 이거 방향이 지금 게임에서 는으로 쭉 단방향으로 흐르잖아요. 는에서 게임, 는이라는 단어가 게임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활용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시퀀스가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화살표를 추가를 해줬어요. 해서 는이 좋아하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그 수치를 표현하는데 는이라는 단어가 기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게임이라는 단어도 을, 좋아하, 는이라는 이 시퀀스들이 다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구조를 양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를 바이 디렉셔널 구조라고 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 이게 양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은 노란색 박스 자체가 이렇게 바뀌겠죠. 게임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이전에 나왔던 뭐 저는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이라는 단어도 게임을 표현하는데 기여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을, 좋아하, 는이라는 단어도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물론 말을 한다라는 그 문장도 말 다음에 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죠. 입에서 나올 때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말을 하다라는 문장을 말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사실 순서가 딱히 없단 말이죠. 말을 하다, 을, 말 이렇게 그냥 분석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나온 말이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분석을 했을 때 엔간하면은 더 어떤 단어를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이디렉셔널이라고 부르고 이런 구조가 나왔다. 이제 그 RNN이라던가 이 시퀀스를 학습을 잘 시키면 뭐 예를 들면은 번역도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를 넣었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4개의 단어로 쪼개가지고 RNN에 넣어주면은 그 정보들을 수치로 표현을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시퀀스 구조에서 뒤쪽에 뭐 헬로라던가 하이라던가 그런 단어들을 뽑아낼 수 있게 학습을 시키면은 그렇게 학습된 시퀀스가 번역을 하는 그런 모델이 된 거죠. 비슷하게 요약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해요. 뭐 엄청 긴 글을 앞쪽에다가 입력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출력으로서 요약문을 뽑게 유도를 하면은 그런 문제와 정답지 쌍을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처음에는 이상한 문장만 뱉다가 점점 요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학습을 하면서 그 기준을 스스로 학습을 하고 더욱더 나은 요약문을 뽑도록 학습을 할 수 있겠죠. 대화도 마찬가지고. 과연 인간 시대는 끝난 걸까요? 아니죠.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해가지고 보시면은 자 입력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쭉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애국가가 4절까지 있잖아요. 그럼 가사를 쫙 써보면 엄청 길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솔직히 저 만세라던가 물결표를 표현할 때 우리는 처음에 나왔던 동해물과라던가 그런 단어들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솔직히 기여를 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지금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은 보호하사조차도 엄청 작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나왔던 단어들이 얼마나 기여를 하겠습니까? 점점 그 수치들이 도움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점점 깎여 나가겠죠. 그 수치가 도움을 주는 수준이. 그래서 RNN의 문제는 뭐냐면은 입력이 길어지면은 점점 옛날에 입력했던 것이 기억이 옅어져 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예시를 들어보면은 길동이가 내 이름 뭐니라고 이제 인공지능한테 한번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하니까 얘가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AI 유튜버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가장 좋아하는 게임 뭐야?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말했던 게임을 좋아한다라는 단어라던가 뭐 이런 자기가 했던 말들을 문장이 길어지면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순간에 옛날에 했던 말들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점점 깎여 나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단어를 잘 정의해가지고 좋은 적절한 수치를 부여한다라는 그런 좋은 언어 모델의 기준에 부합을 하려면 사실 이 단어 간의 거리라던가 단어의 순서라기보다는 관련이 있는 특정 단어가 훨씬 중요하죠. 예시를 똑같은 걸 보시면은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AI 유튜버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게임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전 사실 버추얼 유튜버를 좋아해요 라고 해버리는 거죠. 라고 하면은 지금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죠? 게임이죠. 근데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단어에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해요. 근데 네. 해가지고 유튜버에 집착을 해버린 나머지
게임이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유튜버에 집착을 해서 답변을 이렇게 이상하게 해버린 거죠. 길동이는 이게 물음표가 갈고리를 어마무시하게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어텐션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해가지고 기존에 이런 게임을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가 쫙 있다고 해봤을 때 얘네들을 언어 모델에 넣어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해봐요. 요 좋아하라던가 을이라던가 이런 애들을 또 하나의 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앞으로 뽑아오는 거예요. 앞이 아니죠. 저기 뒤쪽 뽑아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 했던 말들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뽑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맨 처음 말했던 그 단어들로부터 뽑아와서 게임이 뭐야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요 말에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순간 이 왔을 때 요 질문들을 잘 처리를 하려면은 아까 뽑아왔던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저렇게 노란색 박스 네 번째에다가 표현을 해주면은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들이 훨씬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떤 단어들을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지를 얘가 스스로 처리를 하는데 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을 이어주기만 하면. 이 노란선을 어텐션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게임이 뭐야? 좋아하는 게임 뭐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좋아하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노란선을 토대로 앞쪽에서 게임이라던가 좋아하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지금 물음표라는 그 질문을 만드는 그 단어 물음표에다가 수치로 표현할 때는 저렇게 게임이라던가 좋아하를 가득가득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집중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을 연결을 해서 뽑아온다. 해서 아 그래 맞아 나는 게임을 좋아했었어. 지금 유튜버라던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이 사람이 한 질문은 게임이 뭐냐 좋아하는 게임 뭐냐는 질문이야 라고 인지를 하고 이 기억 대답을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해서 아까 보셨던 어텐션 맵을 어텐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 그림이에요.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영어가 있고 제가 언어는 잘 몰라가지고 세로축에도 뭔가 단어들이 쫙 있죠. 단어들의 시퀀스가 쫙 있고 가로축에 위쪽에 단어의 시퀀스 쫙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 어떤 문장에서 다른 나라 언어의 문장으로 번역을 하는 그 태스크 그런 문제를 정의를 했을 때 그 문제를 어텐션을 기반으로 해결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됐을 때가 이상적인 어텐션일까라는 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해가지고 보시면은 저기 중간에 European Economic Area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이 각각의 지금 그 가로축에 있는 European Economic Area 이 단어들 세 개가 지금 세로축에 있는 존 에코노미크 유로핀네라는 단어에다가 지금 대응되고 있죠. 대응이 되는데 그냥 순서대로 대응되는 게 아니라 존이란 단어에 에어리어가 다 지금 하얀색 박스로 지금 대응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유로피아는 유로핀네라고 하는 어떤 다른 나라 언어에 지금 대응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정확히 번역을 하려면은 단어 하나하나를 잘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구성을 할 때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에 대응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현재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단어에 집중을 해가지고 번역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텐션이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그 유로피안 이코노믹 에리아라는 게 어순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위치를 잘 잡아가지고 대응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어텐션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서 RNN에다가 시퀀스 구조에다가 어텐션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지금도 주구장창 쓰이는 기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이 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이 양방향으로 하는 그 시퀀스 RNN 요 구조 그리고 어텐션도 막 뻗어 있죠. 지금 그 뒤쪽에 말에다가 연결해 주려고 어텐션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 그냥 다 치워버리고
뭔가 박스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그냥 어텐션만 막 집어 넣어버려 해가지고 어텐션만 가지고 알아서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를 연결시키면 좋을지,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를 수치 표현하는데 더 기여하는데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그냥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RNN 같은 것들을 그냥 다 배제해버리고 어텐션만으로 채워버린 저 물음표 박스, 이게 이따가 공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요. 자, 그러면은 우리 퍼셉트론 했고 뉴럴 네트워크가 뭔지 알았고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작동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발전해서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뭐 음성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뭐 화면 그 이미지 처리할 수도 있겠죠. 뭐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오디오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뉴럴 네트워크가 쓰임새가 엄청 많잖아요. 뭐가 있죠? 그 음성이라던가 통화하는 그 노이즈 제거를 딥러닝으로 한다던가, 비전 쪽에서는 뭐 간판이라던가 번호판을 인식을 한다던가, 뭐 얼굴을 이제 두 사람의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그 트럼프랑 막 그런 거 아시죠? 예,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요 NLP 자연어 처리에 들어서면은 그 자연어 한글이나 뭐 영어 이런 걸 다 비롯해서 지구상에 있는 언어들이라던가 저기 뭐 어디 별나라 우주 어딘가에 있는 외계 종족의 언어라던가 그런 것들도 다 순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 데는 이렇게 순서 시퀀스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인 시퀀스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순서만 가지고 하는 게 마냥 좋다고 할 수 없고,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어떤 단어가 표현이 될 때, 수치로 표현이 될 때 다른 주변에 있는 어떤 단어가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지, 어떤 단어는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텐션까지 알아봤죠? 해서 자, GP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GPT를 바로 알아보진 않고 일단 맛만 볼 거예요. GPT가 뭔데?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것의 약자예요. 하나도 모르겠죠? Generative Pre-training이라고 해도 몰라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쓰이고 있는데 아마 전자가 좀 우세하다. 그 어원은 아마 전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논문을 봤는데 저기에 쓰이기도 하고 뒤쪽 것이 또 어떤 문서에선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확신이 없는데 아마 첫 번째 것이 좀 자주 쓰는 것 같다 해서 첫 번째 단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각각을 그냥 그 직역을 하면은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프리니까 미리죠. 미리 학습이 된 트랜스포머죠. 이게 뭘까? 자, 트랜스포머 도대체 뭘까요? 이걸까요? 아니죠. 그럼 이건다. 이건가요? 아니죠. 트랜스포머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생성이라는 것도 사실 잘 감이 안 오고 사전학습은 더더욱이 뭔지 모르겠어. 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슬라이드가 작년에 썼던 건데 이거를 좀 양심이 제가 좀 가책 느껴가지고 좀 리어렌지를 했어요. 해서 아마 작년에 혹시나 들으셨던 분이 계시다면은 이번 것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새로 준비를 했으니까. 자, LM과 생성의 그 관계,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게요. 한국어를 제대로 학습을 했다면은 랭귀지 모델이, 언어 모델이 학습을 제대로 했다면은 과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거 좀 유명한 짤이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라고 바로 나와버린 사람은 안타깝지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고, 핫 이슈가 나왔다면 그나마 좀 어르신 할 수 있고, 오로나미 씨랑 요 느낌표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근 대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다의 입수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해가지고 이게 있대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해가지고 4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말이 어울릴까? 이거는 사실 저는 이거예요. 그런데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그 오로나민 씨가 너무 꽂혀가지고 당연히 오로나민 씨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뭐가 잘 학습된 LM이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LM을 잘 학습했다고 하는 기준은 개개인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학습이 되어야지, 이렇게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야지 좋은 LM이다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어쨌든 이 LM이 여러 가지가 여기 랭귀지 모델들이 각 단어들을 숫자로 표현해가지고 어떤 단어가 나오면 좋을까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언어 모델과 언어를 생성하는 생성 모델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언어 모델은 뭐냐면은 단어의 의미를 적절한 수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까부터 계속 말해왔었죠. 그러니까 언어 모델은 이거라는 것을 이제 아마 아실 텐데, 언어 생성 모델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언어 모델 안에서도 세분류가 있어가지고, 사실 세분류라고 하기에는 또 별거 없긴 한데, 언어 생성 모델은 특히나 어떤 것을 의미하냐라고 한다면은, 어떤 주어진 단어나 문장이 쫙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장에 이어지는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었죠. 방금 1, 2, 3, 4번처럼 사랑스러워냐, 핫이슈냐, 오로나미시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를 이 언어 모델이 알아내가지고, 이 언어 모델은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김종국의 사랑스러워가 당연하지라고 느껴서 사랑스러워에다가 높은 수치를 부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문장에서 이어지는 그 단어가 어떤 게 가장 어울릴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내서 그 가장 어울릴 만한 단어에게 높은 수치를 부여하고, 이거는 뭐냐 싶은 그런 단어에게는 낮은 수치를 부여하는, 어떤 단어를 만들어야 좋을까라는 것에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언어 모델 중에서도 생성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생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건지 알았죠? 그 다음 사전학습, 아까 GPT에서 P죠. 프리트레인드. 이게 뭘까? 유치원에 30명의 아이들이 다 모여있어 해가지고 얘네들을 모두 포브스 선정 2040년 영향력 있는 인물 30인으로 키우려고 해요. 완전 어마어마한 그런 태스크포스가 있어야겠죠? 해가지고 만약에 당신이래. 그 학생분들이라면은, 참가자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유치원에 있는 꼬맹이들을 20년 후에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키울 수 있을까? 선택지가 2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해가지고 첫 번째, 한 명 한 명에게 엘리트 교육을 철저히 진행한다. 두 번째, 전원에게 일단은 다 같이 모아가지고 초등학교 일단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애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필수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그 중학교까지는 보내고, 그 다음에 특기와 적성에 맞춰가지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도 하고 싶은 학과 전공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포브스 선정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자신을 좀 비판적으로 느끼는 학생이 있다면은 그 학생은 석박과정 보내고, 뭐 포닥을 하든 뭐 어디 로스쿨을 보내든 해가지고 추가 교육을 또 진행하고 하면은 모든 학생들, 유치원에 있던 30명의 애들이 어느샌가 20년 후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2번 중에 뭐가 좋을까요? 사실 거의 답을 이미 말해버렸는데 당연히 2번이 효율적이에요. 물론 1번이 틀린 건 아니죠. 사실 한 명 한 명 철저하게 엘리트 교육을 하면은 다 엘리트 될 수 있어요. 하지만 1번을 했을 때 단점 뭐냐? 비효율적이죠. 한 명 한 명에게 선생님을 한 명 한 명 다 붙여가지고 철저한 1:1 개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사실 초등학교 중등교육과정 이런 것까지만 해도 선생님 한 분이면 사실 족하거든요. 초중등 필수교육과정 학습을 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생님 한 명으로 일단 몰아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아이는 그 의도에 맞춰가지고 하고 싶은 꿈을 맞춰가지고 꿈을 향해서 이런 고등학교 갈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외고를 갈 수도 있고, 뭐 과학고를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학교도 어떤 애들은 뭐 서성한
뭐였죠? 서영구, 서성한? 뭐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대학 서열이 막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갈 수도 있고 뭐 어떤 국립대학교라던가 혹은 자신의 꿈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전문대학교를 가가지고 자신의 특기를 배울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학생마다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은 초중등 이후에 진행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 일단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것도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나 영어나 뭐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고, 학습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 번역이든 요약이든 그 대화하는 챗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추가 학습을 시켜주는,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누거나 더 세부적으로 나누거나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겠죠. 해가지고 일반적인 언어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이 사전학습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추가 학습을 목적에 맞춰가지고 세부 뭔가 하고 싶은 꿈이라던가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추가 학습해 주는 것, 이것을 파인 튜닝이라고 해요. 해서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이 프리 트레이닝이랑 파인 튜닝, 초중 필수 교육 과정, 공통 교육 과정은 다 이수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 목적에 맞춰가지고 개개인별로 진학시키는 이런 것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해요. 사전학습을 일단 프리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그 뇌를, 인공신경망을 그대로 가져다가 추가 학습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가져온다라는 의미에서 트랜스퍼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초중고 학석박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진행을 한다던가, 뭐 어떤 그렇게 막 어려운 꿈이 아니라면은 뭐 학사 혹은 고등학교에서 끝내도 뭐 괜찮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랑은 무관하게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것, 어려운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훨씬 복잡한 문제를 바로 학습시키기보다는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일반적인 것부터 학습을 시키는 이런 순서가 있는 학습법을 커리큘럼 러닝 혹은 지금 슬라이드에는 제가 안 적었는데 컨티뉴얼 러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쉽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생성이랑 사전학습 알았고, 자, 트랜스포머 알아볼게요. 원래 이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유가 번역에 쓸 목적으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시퀀스 여기다가 어텐션을 얹어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한번 요 2017년에 요 논문 쓴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냥 아까 봤던 그 물음표가 있는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RNN 구조, 뭐 시퀀스 다 모르겠어. 그냥 다 어텐션으로 대체해버려. 해가지고 만든 구조가 트랜스포머예요. 물론 트랜스포머 안에 어텐션만 있는 건 또 아니긴 한데 거의 어텐션이다. 중요한 그 부분이. 해서 트랜스포머는 인코더랑 디코더로 구분이 돼요. 이 빨간색 네모가 인코더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디코더예요. 해서 인코더는 입력 문장의 단어들을 수치로 적절하게 표현한다. 아까 봤던 그 랭귀지 모델이랑 똑같죠? 해서 입력된 문자들을 좋은 수치, 적절한 의미로 부여를 한 다음에 그 수치들을 받아가지고 디코더는 어떤 문장이 입력됐을 때 이렇게 뽑으면 되겠다라는 것을 차례대로 연산을 해서 생성해 나간다. 이렇게 인코더랑 디코더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문장에서 그 다음 문장으로, 시퀀스에서 시퀀스로 뽑아내는 시퀀스 구조 자체를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로 대체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도 시퀀스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인코더를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 빨간색 박스를 보실게요. 여기가 적혀 있죠. 멀티 헤드 어텐션 적혀 있죠. 그냥 어텐션이랑은 약간 다른 게, 왜 멀티 헤드라는 게 붙었냐고 하면은 어텐션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후보를 뽑아요. 해가지고 그 후보들 각각을 어텐션을 계산을 해요.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에 더 도움될지.
또 다른 어텐션 후보에서는 뭐 1번에서는 2번에서 3번에서 나눠가지고 1번 헤드에서는 이렇게 계산하고 뭐 8번 헤드에서는 내 생각에는 요 단어가 더 중요할 것 같아. 1번 헤드야, 넌 틀렸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서로가 각자 어텐션을 계산을 해봐가지고 어떤 단어가 훨씬 더 도움이 될지를 계산을 합니다. 해서 그 다음에 취합을 해가지고 단어의 수치 표현을 할 때 어떤 단어가 훨씬 도움이 될지를 그렇게 좀 후보를 나누어서 투표시킨다고 하면은 사실 어폐가 있긴 한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뽑아서 어텐션 계산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멀티 헤드 어텐션이에요. 그 각각의 후보들을 헤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멀티 헤드다. 그 다음에 add and nom 적혀 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알고 싶으시면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해가지고 그 다음 이 위에 거 어텐션 계산한 다음에 이 피드 포워드라는 게 있죠. 피드 포워드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아까 봤던 그냥 모든 단어들을 사실 모든 단어는 아니고 그러니까 각 단어 안에 있는 수치 표현들을 마구마구 계산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바꿔주는 각 단어들 간의 계산은 없어요. 피드 포워드에서는 어떤 한 단어를 잡고 그 단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표현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계산하는 과정 그 부분이 그러니까 후처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피드 포워드예요. 하고 각 단어마다 각각 개별로 이런 계산을 해주는 그런 곳이 피드 포워드다. 그리고 피드 포워드는 내용물이 그냥 아까 우리가 봤던 뉴럴 네트워크랑 똑같다. 이번엔 디코더를 보겠습니다. 디코더도 똑같아요. 멀티 헤드 어텐션이 있는데 마스크드라고 적혀 있죠. 마스크드는 이따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피드 포워드 똑같이 있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 멀티 헤드 어텐션 또 있어요. 이건 도대체 뭘까? 얘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인코더에서 뭔가 입력된 문장들을 적절한 수치로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 숫자들을 받아가지고 디코더에 있는 첫 번째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부분에서 계산을 했던 그 어텐션으로 나온 수치들 디코더가 계산한 수치랑 인코더랑 계산한 수치 이 두 개를 적절히 조합을 하는 곳 그게 지금 빨간 박스 멀티 헤드 어텐션 두 번째 거 거기가 인코더에서 나온 것들을 디코더의 그 어텐션이 뽑은 수치들이랑 조합을 해가지고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수치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의 세부 구조를 좀 더 보시면은 죄송해요 어려워서 해가지고 QKV가 있죠. 맨 아래쪽에 왼쪽에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둘 다 아래쪽에 QKV 오른쪽에는 VKQ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서는 사실 그렇게 막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Q랑 K가 지금 좌측 그립 보시면은 맷물이라는 상자에 들어가서 QK가 어떻게 엮여가지고 저 맷물이라고 하는 상자가 Q랑 K라는 QKV가 각각이 전부 그 문장의 시퀀스 입력이에요. 해가지고 입력된 문장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저 첫 번째 맷물이다. 맷물은 그거예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행렬 곱을 하는 곳인데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해주고 마스크는 옵션이에요. 마스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좋긴 한데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라는 거를 걸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게 소프트맥스까지 요 4개의 상자 있잖아요. 알라드닷컴 요 맨물에서 시작해서 소프트맥스까지 요 단어들을 단어가 아니죠. 상자들을 전부 이동을 하면은 Q랑 K의 관계가 어텐션이라는 아까 봤던 그 어텐션 지도 있잖아요. 그 입력 문장에서 출력 문장으로 어텐션 그 하얀색 박스 기억하시죠? 그 맵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V에다가 곱해가지고 어떤 V 안에 있는 어떤 단어들이 요 Q 안에 있는 어떤 단어들과 관계가 지어져서 어떤 Q 안에 있는 단어들 각각을 이제 계산할 때 어떤 V가 훨씬 더 그 단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한 최종 결과물이 마지막 맵물 이후에 나온다. 뭔가 어려우시면은 네, 굳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마 대회를 하는 데는
네, 그렇게 엄청 막 관련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해서 이것을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거냐면은 스케일링을 한번 하거든요. 어텐션을 이제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옆에 우측 보시면은 멀티헤드 어텐션을 보시면은 멀티헤드 어텐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VKQEO 인풋들을 가지고 막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Q에 있는 어떤 단어에 어떤 V가 도움될지 그런 것들 계산하는 곳인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지금 H라는 숫자 알파벳 보이시죠? Scaled Product Attention이 여러 개의 후보가 있어가지고 H만큼의 후보가 있어서 걔네들을 컨캣이라는 것은 컨캣네이트라고 해가지고 조합하는 곳이에요. 조합을 해가지고 리니어라고 하는 것도 통과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여러 가지 Scaled Product Attention이라는 어텐션을 구하는 어떤 그 기능을 후보를 쫙 H개를 두고 각각을 나온 결과물을 조합을 해서 최종적인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에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쓴다. 이 그림이죠. 요 QKV 가로를 Q라고 두고 세로를 K라고 일단은 암기를 해보세요. 자, 예시를 드릴게요. 최대한 설명하려고. 자, 이 세로축이 우리가 넣은 인풋이고 가로축도 인풋이에요. 해가지고 인풋을 그냥 두 개를 복사를 해놨어요. 해가지고 Q에는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를 뽑아놨고 K에 똑같이 뽑아놨죠. 해서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단어랑 연관이 있을까를 표로 만든 거예요. 요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해서 이 그림에서 똑같이 어떤 단어가 어떤 K 안에 있는 가로에 있는 어떤 단어들이 Q, 세로에 있는 어떤 단어들에 훨씬 더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보시면은 물론 미녀 같은 단어고 는도 같은 단어고 이렇게 똑같은 단어 요 대각선 얘는 당연히 강한 그런 관련성이 잡히겠죠. 똑같은 단어니까. 근데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제가 임의로 그냥 색칠을 해버린 건데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미녀라는 단어를 표현을 할 때 저 0.3, 2.7이라는 숫자로 적절하게 표현을 할 때 다른 어떤 단어가 좋을까? 성류라던가 조화라던가 라는 단어가 과연 도움이 될까? 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색칠했어요. 저렇게 Q에 있는 미녀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K에 있는 어떤 단어가 도움이 될까? 미녀, 성류, 조화라는 단어가 미녀라는 단어를 훨씬 더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제 몸이 트랜스포머라면은 어텐션을 계산할 때 Q랑 K의 관련성을 저렇게 색칠을 하겠죠. 아까 거는 인코더였어요. 인코더는 각 단어들을 적절한 수치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럼 디코더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디코더는 아까 그 생성 모델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디코더는. 다음 단어를 뽑아내야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떻게를 뽑으려면은 저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를 뽑아야 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이제 디코더 안에 있는 그 인코더가 뽑아놓은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라는 문장의 입력들과 그 수치 표현들 이거를 K로 받고 그 다음에 Q 쪽에서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떻게라는 그런 우리가 지금 생성해야 되는 문장들 간의 관계를 지금 계산하는 그곳이에요. 디코더 안에서. 이거 똑같이 제가 그냥 대충 해봤어요. 예뻐지면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아마 미녀는 예쁘고 성류를 먹으면 예뻐질 것 같고 예쁘면 좋으니까 라고 해서 제가 예뻐지면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미녀랑 성류 좋아라고 하는 인코더에서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를 잘 처리를 해가지고 그 숫자들을 이제 우리가 생성을 해야 되는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떻게 라는 문장을 생성을 할 때 예뻐지면이라는 단어를 생성을 할 때 어떤 인코더의 단어가 도움이 될까 라고 해서 인코더의 단어가 K에 들어가서 이렇게 미녀 성류 좋아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생성해야 되는 디코더에 들어가는 Q,
라는 시퀀스의 예뻐지면 이란 단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어렵네요. 해서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 트랜스포머는 여기까지, 설명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해가지고 트랜스포머가 나온 정리를 하면은 트랜스포머 나온 이후에 언어를 이제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하는데 솔직히 안 쓰시는 분도 계셔요. 아직까지도 디시전 트리라던가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던가 그런 걸로 이제 처리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어떤 특정 목적에 맞다면은 그렇게 기존 고전적인 머신러닝 기법들이 딥러닝보다 잘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하지만 웬만한 경우에 대해서 트랜스포머를 안 쓰면은 당신은 흑우입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쓰시는 게 좋다. 웬만하면. 가장 좋은 거는 트랜스포머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고전적인 머신러닝 기법을 써보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거나 어떤 게 나을지 내가 원하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일지 비교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얘네들이 나온 출력되는 그런 결과들을 전부 조합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로 내놓거나 제가 말한 이 여러 가지 기법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최종 결과들을 다 싸그리 합쳐서 최종 결과를 뽑는 이 방식을 앙상블이라고 해요. 아마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으면 말고요. 해서 어쨌든 트랜스포머가 너무 사기다. 번역도, 요약도, 대화도 그냥 언어에서 전부 다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생성이랑 사전학습이랑 트랜스포머 다 이해했죠? 트랜스포머는 좀 어려웠지만 해서 언어의 본질을 트랜스포머에다가 사전학습을 시키자.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러닝, 컨티뉴얼 러닝 기억하시나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학습을 시키고 사전학습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 어려운 걸로 전공 공부를 파인 튜닝을 시키자라는 패러다임. 이게 거의 기본적인 자연화 처리를 딥러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GPT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버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모르시는 분이 아마 적을 것 같은데 자, 버트는 바이디렉셔널, 아까 봤죠? 양방향이라고 하는 양방향으로 인코더의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인코더 안에 양방향으로 나는 사과를 먹었다, 사과를 나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어떤 문장을 인코더에 넣어서 그 출력을 표현시키고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에서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버트예요. 이해가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은 우리 아까 갖고 있는 거대한 양의 말뭉치가 있잖아요. 말뭉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어나 문장 이런 것들을 뜻해요. 이런 말뭉치들이 지금 수중에 없을 수 있지만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엄청 많죠. 인터넷 네이버를 가도 구글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런 텍스트가 엄청 많아요.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렇게 웹에 있는 거대한 텍스트들이 만약 우리 수중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거를 트랜스포머 인코더만 마구잡이로 쌓았어요. 쌓는다는 말은 현재 지금 우측 그림 보시면은 우측에 그림에 약간 좌측에 저 n 곱하기 보이시나요? 대문자 n. 저게 그러니까 저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로 이루어지는 저 트랜스포머의 레이어, 이걸 하나를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레이어를 n번 연속시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레이어, 인코더 안에 있는 레이어를 막 n번 쌓아요. 쌓아서 첫 번째 레이어에 들어가서 나온 결과물을 두 번째 레이어에 넣고 그 다음에 또 넣고 해서 최종 n번을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결과를 계속 입력시켜가지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랭귀지 모델 학습을 시도한 것이 버트예요. 아직 버트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런 것들은 만약 모르신다면 아직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해가지고 자, 아직까지가 아니죠. 애초에 오늘 버트 안 쓸 거니까 우리는. 네. 어쨌든 버트가 있는데 자, 어떻게 정답이나 문제 같은 게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 사전학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아까 그냥 말로 들었을 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는 잘 모르셨죠. 해가지고 보통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아까 우리 퍼셉트론 얘기했을 때 봤던 것처럼 수학, 과학, 영어 성적이 있고
그 성적이 있을 때 합격이다 아니면 불합격이다 이렇게 그렇게 문제랑 정답의 쌍이 있어야지 뇌세포, 퍼셉트론, 뉴럴 네트워크 이런 애들을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실 텐데 근데 말뭉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주저리 말을 할 뿐이지 그 말이 어떤 목적이 있거나 물론 목적이 있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어쨌든 잘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자, 빈칸 맞추기를 하는 것으로 버튼은 학습을 합니다. 해가지고 코로나 땡땡을 맞으러 땡땡이 갔어요. 누가 봐도 당신이 사람이라면 알겠죠? 자, 백신이랑 병원이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언어 모델한테도 요 버트한테도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레이어를 n개를 해가지고 인코더 하나를 쫙 쌓아서 이게 인코더 하나를 완성시켜가지고 얘에다가 인풋 넣고 출력 뽑아서 그 출력이 빈칸을 맞추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버트예요. 해가지고 아까 봤던 어텐션만 마구잡이로 넣어놓은 그 물음표 박스 이건 이제 아시죠? 바로 트랜스포머 인코더다. 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버트라는 것을 학습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시퀀스가 있고 코로나 마스크을 맞으러 라는 시퀀스가 아까 봤던 그 예시죠? 이거예요. 코로나 땡땡을 맞으러. 땡땡을 보통 학습시킬 때는 마스크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로 대체를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해가지고 인코더에 넣어서 각각을 뽑아요. 하면은 코로나는 뭔가 적절한 수치가 나오고 마스크라는 그 특수한 단어도 뭔가 바뀌고 을도 뭔가 바뀌고 맞으러도 뭔가 적절한 수치로 표현이 되겠죠. 인코더가 학습을 한다면은 학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좋은 숫자를 뽑을 것이고 그 좋은 숫자라는 것이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바로 빈칸 맞추기다 해가지고 지금 마스크라는 게 뭘까 고민해 봤을 때 사람은 당연히 백신이라고 하겠죠. 얘한테도 답변을 줍니다. 마스크는 빈칸이 뭐냐면은 백신이야 라고 정답을 알려주고 저 마스크라는 것이 백신이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얘가 인코더가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버트다. 여기 약간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른 얘기는 아니긴 한데 네. 버트가 학습을 할 때 저기 보시면은 백신이라는 토큰 단어에만 마스크가 지금 양방향으로 초록색 화살표 되어 있잖아요. 백신이라는 단어만 맞추면 그만이야 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코로나을 맞으러 라는 그 단어의 수치 표현이 결과적으로 어떤 출력을 뽑았을 때 코로나라고 나오지 않아도 을 맞으러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너가 여기는 틀려도 괜찮아. 마스크라는 토큰 단어가 백신으로 메꿀 수만 있으면은 코로나를 뭐 이상으로 바꿔도 괜찮으니까 제발 마스크 단어만 맞춰다오. 라고 학습을 시킨다. 이게 버트다. 아이고 드디어 네 왔습니다. 디코더 이 다음에 GPT예요. 네. 디코더만 쌓아보겠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아까는 인코더만 쌓았었죠. 디코더만 썼는데 우리 인코더를 이제 안 쓸 거예요. 인코더를 빼버릴 거니까 지금 트랜스포머 디코더 우측 구조에서 지금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 피드 포워드 3개 있잖아요. 요 중간 거 두 번째 거 멀티헤드 어텐션 이게 지금 이제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인코더를 안 쓰니까 인코더를 안 쓰니 저걸 빼버리고 그냥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저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피드 포워드를 그냥 직접 붙여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디코더의 하나의 레이어라고 칭해가지고 디코더도 똑같이 레이어를 n개를 쌓아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버트 학습했을 때랑 똑같이 뭐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 텍스트로 학습을 시켜요. 정답이 없어요. 게다가 이거는 이제 아까 버트는 빈칸 맞추기 했었는데 얘는 빈칸 맞추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뒤쪽 문장을 보면 안 되잖아요. 다음 단어를 계속적으로 생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단어 맞추고 그 다음 단어 맞추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음 단어를 맞춰가면서 학습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어 맞추기로 GPT 말해버렸다. 디코더가 학습이 된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당연히 병원 뽑았고 그 다음 병원 다음 말은 뭘까요? 그 다음 갔어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뽑는 것이 디코더가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라는 시퀀스가 똑같이 있고 얘네들을 이제 디코더에다 넣어가지고 코로나가 어떤 수치, 백신도 어떤 수치, 적절한 수치로 표현이 각각 되고 걔네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선택하는 단어가 백신이기만 하면 된다. 코로나는. 코로나의 다음 단어가 뭔지를 코로나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다음 단어가 백신이다. 그리고 백신은 을이라는 단어를 뽑으면 되겠죠. 다음 단어가 을이니까 그 다음 을도 똑같이 맞으러를 뽑고 맞으러는 그 다음에 병원 이렇게 차례차례 순서대로 단어를 뽑아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생성을 한다. 디코더가. 이게 바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해가지고 GPT는 생성하도록 사전학습된 트랜스포머다. 맨 처음부터 단어 하나하나 그 다음 단어만 맞추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이 학습은 뭔가 엄청 복잡한 요약이라던가 번역 이런 일을 일단 시키는 건 아니고 맨 처음에 이렇게 다음 단어만 맞춰도 너는 똑똑해. 그 유치원생에게 한글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일반적이고 쉬운 것부터 학습을 시킨다. 그래서 사전학습된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생성하도록 사전학습된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GPT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코로나가 백신을 맞추려고 하는데 답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맞춰야지 그게 학습이고 시험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가 전부 디코더 하나에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출력 나오는 거가 이제 코로나에서 나오는 출력이 백신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저 트랜스포머 디코더 안쪽에서 살짝 옆에를 찔러가지고 야, 답 뭐야? 물어봐서 백신이야 해가지고 그걸 듣고 컨닝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학습이 의미가 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져가면은 갈고리가 찍힌다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디코더에다가는 눈 가리개를 씌워서 학습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아까 보셨던 마스크드 그 멀티헤드 어텐션 기억하시나요? 그 마스크드라는 뜻이 요 마스크예요. 해가지고 코로나가 백신 맞출 때는 뒤에 단어들을 모르게 다 가려버린 상태에서 학습을 시킵니다. 해가지고 코로나는 이전 단어들, 코로나보다 먼저 나온 단어들만 가지고 백신이란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코로나 감염병이 나와야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백신이 을이란 단어를 뽑아야 되는 요 문제에서도 똑같이 코로나 백신까지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뽑아야 될까? 일단 코로나 백신이라고 나왔으니까 조사 을 하나 붙여볼까? 아니면은 코로나 백신 주사가 나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면서 문제를 푼다. 을 똑같이 맞으러를 뽑고 맞으러 똑같이 병을 뽑는 겁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하나 벗겨가면서 사실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마스크를 벗기는 것처럼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학습을 시킬 때는 문장 하나를 GPT에다가 딱 넣으면은 그 안에서 어텐션 맵 상에서 마스크가 적절하게 씌워져 가지고 코로나가 백신 맞출 때는 그 뒷단어를 못 보게 만들어지고 백신도 을을 맞출 때 을을 맞으러라는 단어를 커닝할 수 없도록 그 어텐션을 구성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마스크가 적절하게 계단식으로 씌워져요. 해가지고 마스크를 씌워서 디코더는 학습할 수 있다. 학습된 GPT를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어떤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디코더가 이제 학습이 잘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잘 말하겠죠. 그 다음 단어들을. 하면은 코로나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백신을 뽑을 것이고, 자, 백신 뽑았어. 그러면은 요 뽑혀진 단어를 다음 단어겠구나 싶어가지고 가져와요. 가져와서 코로나 백신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입력했던 문장에 코로나 다음 단어를 채워주고, 그 다음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을을 뽑아요. 그 다음에 을을 또 가져와요. 가져온 다음에 또 코로나 백신 을이라는 단어를 3개를 가지고 맞으러를 뽑고 똑같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할 때는 한 방에 쫙 가겠죠. 한 방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이 문장 단어들이 한 방에 들어가서 평행하게 뽑아가지고 동시에 뽑아서 동시에 채점을 쫙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채점이 이루어지고 또 이 채점한 결과를 토대로 디코더에 그 정답과의 차이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디코더 학습이 되고, 학습을 시킬 때는 이 시퀀스가 한 방에 들어가서 한 방에 학습이 되는데, 생성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뽑아야 된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실제로 GPT를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학습을 시킬 때랑 학습된 GPT를 활용할 때랑 약간 다르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신은 이제 GPT 마스터예요. 축하드립니다. 해가지고 자, GPT랑 GPT-2가 이제 뭐가 다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가 GPT예요. 자, GPT-2는 뭐냐? 차근차근 이제 커리큘럼 따라가지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있던 GPT-짱. 근데 GPT에게는 또 남다른 학습 능력이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 해가지고 넣기만 하면은 다 그냥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여요. 해가지고 선생님이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이 GPT에게 더욱더 힘든 시련을 모든 전공 과목을 그냥 다 학습시켜버려 해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똑한 GPT-짱은 굳이 추가 학습을 파인 튜닝이라고 했었죠. 아까 프리트레이닝 사전학습이랑 추가학습 이 구조에서 사전학습에서 그냥 모든 과목을 다 때려 부으니까 굳이 추가학습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프리트레이닝만으로도 대부분의 지식들을 다 이 GPT-짱이 뇌 속에다가 받아들인 거죠. 해가지고 이게 바로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라는 지금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논문 제목 보이시죠? Language Models for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 그러니까 Unsupervised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정답이 없는데 빈칸 맞추기라던가 다음 단어 맞추기 같은 그런 특수한 문제, 쉬운 문제들로 학습을 시키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학습 방식을 Unsupervised라고 하고, 멀티태스크라고 하죠. 그냥 하나의 전공 과목에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사전학습 시킬 때부터 그냥 다 넣은 거예요. 그냥 싸그리 다 넣어가지고 사전학습만 시켜도 풀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다양한 일이 가능하니까 멀티태스크 해가지고 논문 제목이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GPT-2를 만들 때. 그래서 GPT-2는 좀 더 딱딱한 말로 해보면은 데이터를 더 많이 넣고, 왜냐면은 전공 과목 다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모델 구조도 엄청 키웠어요. 아직 GPT-3만큼은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훨씬 가벼웠어요. 그리고 하지만 GPT-1보다는 컸다. 그리고 몇 가지 트릭들을 있는데, 트릭들은 꽤나 마이너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전공하시지 않는다면 굳이 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생략할게요. 몇 가지 트릭을 포함을 해서 GPT를 훨씬 더 크게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다 해가지고 GPT-2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전공 과목을 사전학습을 하는 그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그냥 다 배워버렸어. 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를 안 가도 그냥 어마어마한 영재가 돼버린 거죠. 뇌가 크니까. 모델 구조가 크다는 건 뇌가 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퍼셉트론 숫자가 많다. 그런 거대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진 GPT는 GPT-2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담이긴 한데 별로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자체로는 사실 쓰는 게 애매하고 우리가 이 본 대회 북커톤에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GPT-2를 추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뭐 문학 작품들로 그런 작업이 필요했다고 한다. 우리는 원래 의도는 그런 거를 안 해도 그냥 잘하는 게 의도였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아직 그 뇌 용량 퍼셉트론 숫자가 부족했던 거죠. 자, GPT-3는 뭐냐? GPT-3는 파라미터를 175비 1750억 개로 키운 매우 거대한 GPT다. 파라미터가 뭔데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파라미터는 아까 봤던 그 퍼셉트론, 뇌세포 안에 있는 숫자들 A, B, C, D의 이 하나하나가 파라미터죠. 아까 잠깐 나왔지만 웨이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뉴럴 네트워크 안에 있는 퍼셉트론 하나하나에는 웨이트랑 바이어스로 구성돼 가지고 어떤 들어온 입력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주고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바이어스는 지금 이 그림에서 생략을 했고 곱해주는 A, B, C를 곱해주기만 하고 있죠. 네. 바이어스가 지금 생략된 그림인 거예요. 해서 이 A, B, C, D 하나하나를 파라미터 혹은 웨이트라고 부르고 이게 지금 GPT-3 안에는 175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죠? 이게 GPT-3다. 이 A, B, C, D가 파라미터고요. 그님 T 아시죠? 해가지고 머리 좀 커졌다고 뭐 나아진 게 있느냐. 얘가 진짜로 우리가 원했던 GPT-2에서 바래왔던 파인 튜닝이 필요가 이제 없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데이터도 엄청 많이 넣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글로 해서 넣어버리고 아까 파라미터 숫자도 1750억 개로 늘려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도 다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만들어서 GPT-3가 태어나니까 얘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초, 중, 등, 중학교만 졸업한 그런 학생인데 영재가 되었고 심지어 시험 공부를 굳이 안 해도 돼. 파인 튜닝 안 해도 그냥 시험 볼 때 나는 원래 지식만 가지고 해. 그런 애들이에요. 그렇게 영재 장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GPT-3가. 이거를 용어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Few-shot runners라고 합니다. 이 Few-shot runners는 어디서 나온 거냐? GPT-3 논문 아래 지금 작은 글씨로 Language Model Few-shot runners라고 하고 있죠. 이게 GPT-3 논문 제목인데 거기에 Few-shot runners라고 하는 이유가 Few-shot이라는 것은 뭔가 예시만 주어지면은 그 예시를 보고 그 예시가 그 GPT 안에 있는 그 퍼셉트론들의 숫자 파라미터들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학습을 추가를 안 해도 괜찮고 그냥 예시를 입력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그 몇 개의 몇 개의 예시만 가지고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예시랑 같이 넣어주면은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Few-shot이라고 하고 이 더 나아가서 제로샷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예시들을 안 넣고 그냥 문제만 넣었는데 그냥 막 풀어버려. 거의 뭐 신내림이죠. 그 정도로 하는 게 제로샷이다. 한 번도 학습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분야를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잘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제로샷. 모르는 분야니까 일단 예시를 몇 개 줘보세요 라고 하는 게 퓨샷. 아시겠죠? 자, 프롬프팅을 보시겠습니다. GPT-3를 비롯한 이렇게 엄청나게 큰 1750억 개도 있고 뭐 봤던 거는 엄청 많아요. 뭐 5400억 개도 있어요. 이제는. 그것도 있고 막 1조 개가 넘어가는 그런 것도 중국에서 나왔다고 해요. 저는 최근에 처음 들었는데 뭐 그런 엄청나게 큰 뉴럴 네트워크들, 언어 모델들 그네들은 이렇게 예시를 주는 방식만 취하면은 추가 학습을 하지 않아도 예시만 보고 이런 문제 풀면 돼?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게 라고 바로 예시만 보고 오픈북으로 그냥 시험을 풀어버리는 그런 애들인데 오픈북 자체가 주는 예시 자체가 잘 줘야지 얘가 문제를 잘 풀겠죠. 하니까 이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연구 분야 중 하나다. 최근에. 이거는 최근에
올 여름 가을에 아마 좀 인공지능 관련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기 도쿄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해가지고 저 저글러켄 저글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막 수학 문제 비슷한 게 있어요. 저거를 풀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제로샷으로. 근데 이 제로샷이 아시죠? 예시가 없잖아요. 지금 이쪽에. 예시 같은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요 문제 하나만 달랑 주고 문제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하니까 얘가 답을 잘 못해. 이상하다. 얘는 분명 퓨샷, 제로샷 할 줄 아는 거대한 GPT-3의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잘 못해. 근데 똑같은 문제를 줬을 때 프롬프팅으로 앞단에 그 예시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라고 하니까 갑자기 잘 풀어. 좀 어이가 없죠? 저도 못 믿었어요. 갑자기 수포자가 덕담 한마디에 기운이 나가지고 꽈탑을 찍었어.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프롬프팅이다. 저는 아직도 근데 사실 이게 좀 최신 연구라서 저도 사실 좀 비판적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다고 합니다. 논문 쓴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해가지고 혹시나 더 흥미가 생기셨다면은 자, 첫 번째 키워드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 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체인 오브 섯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보여줬던 그런 프롬프팅들, 예시들을 잘 주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냥 이 체인 오브 섯이라는 걸 간단 설명드리면은 지금 저기 위쪽 그림에 그냥 더 answer is 답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해서 푸는 듯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과정을 예시에 넣어주면은 그렇게 연쇄되는 사고 과정, 추론 과정들을 예시로 넣어주면은 그 다음에 실제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비롯해서 그런 추론하는 좀 사고가 몇 단계로 구성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잘 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체인 오브 섯 개념이에요. 흥미가 있으시면 알아보세요. 자,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는 뭐냐면은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이것들을 실제로 컴퓨터에다가 넣어서 돌려보면은 막 GPU 뭐 3080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엄청난 GPU가 엄청 많아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 뇌세포들 안에 있는 퍼셉트론들을 뭉텅이를 잡아가지고 각각의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어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이 어떤 전문가한테 어떤 뇌세포 집단에다가 주면 좋을까? 전두엽에 줄까? 뭐 후두엽에 줄까? 이런 것들을 인풋만 가지고 인풋을 어떤 것에 넣어야지 가장 좋을까를 이 인공신경망 스스로가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가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다 해가지고 이것도 논문이 몇 개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흥미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디퓨전 유명하죠? 그 오덕 디퓨전 아시죠? 네. 만화 캐릭터 그려주는 디퓨전, 스테이블 디퓨전 이렇게 디퓨전이 비전 그 이미지 처리나 오디오 처리하는 음성 처리하는 곳에서는 상당한 성능을 이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언어 모델이라던가 자연어 처리 이쪽에서는 디퓨전이 별로 그렇게 승승장구를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미지나 음성들은 다 그 픽셀 하나하나라던가 주파수 하나하나라던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어져 있는 연속된 그런 분포를 갖고 있죠. 하지만 언어 모델이라던가 우리 인간의 언어들은 하나하나가 어떤 단어가 있고 그 다음 단어가 수치적으로 물론 좋은 언어 모델이 좋은 수치를 보였을 때 가깝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완벽하게 연속되는 그런 단어들의 그런 시퀀스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퓨전이 사실 그렇게 막 효과를 아직은 못 거두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연구자들은 디퓨전 베이스드 랭귀지 모델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디퓨전이 오디오 뷰전에서 잘했으니까 자연어 처리 쪽도 한번 버스를 잘 타보자 라는 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 안 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챗GPT 논문을
아직 잘 안 읽었어요. 해가지고 제가 감히 설명드리기가 죄송해가지고 오늘은 안 가져왔고 논문은 이거예요. 챗GPT는 사실 GPT-3에서 파생된 모델을 특별한 그런 학습법으로 수정을 해서 인스트럭터 GPT라는 걸 만들고 그 인스트럭터 GPT에다가 대화 형식으로 추가를 한 게 챗GPT 이렇게 갭을 갖고 있는데 챗GPT는 논문이 없고 인스트럭터 GPT의 파생이니까 가장 최신 챗GPT를 알 수 있는 논문은 요 인스트럭터 GPT라는 페이퍼다. 이거는 지금 아래 보시면 있습니다. Training Language Models to Follow 이게 있죠. 네. 휴먼의 그 인간이 뭔가 해주면은 그거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시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언어 모델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인스트럭터 GPT가. 근데 자세히 안 읽어가지고 제가 감히 설명드리기가 좀 죄송해서 오늘은 안 가져왔어요. 자, 2번 부커톤 이걸로 이제 거의 교육 끝났고 자, 목표는 수필 쓰는 거 맞죠? 해가지고 방법은 아까 보셨던 아직 그렇게 막 멀티태스크를 잘하지는 않는 하지만 꿈을 꾸는 그런 GPT-2 얘를 멀티태스크를 아직은 못하니까 GPT-3는 했는데 얘는 잘 못하니까 얘를 이제 파인 튜닝을 잘 추가학습을 해보자 라는 방법 해서 저희가 충분히 학습을 해둔 GPT-2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 학습만 하시면 돼요. 사전 학습을 할 필요가 없죠. 추가 학습만 조금만 시켜줘서 이제 얘가 수필을 잘 쓰도록 유도를 하면 되겠죠. 질문이 없겠죠? 딱 30초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HX 팀의 박지열이라고 합니다. 그 강의 먼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여기 랩에서 제공하는 사전학습 모델이 있다고 방금 말씀해 주셔서 네. 혹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뉴스 데이터나 뭐 모두의 말뭉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공해 주시는 PLM은 어떤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학습한 데이터는 그 위키피디아 데이터, 그리고 부코퍼스, 그리고 모두의 말뭉치라든가 그런 오픈소스 데이터는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데이터들만 들어가 있어요. 꽤나 그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 엔진이어가지고 GPT-2가 네. 그래서 데이터는 그 정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지현 학생 그 질문 하셨으니까 채팅창에 간단하게 본인 이름 다시 한번 질문자라고 남겨주시면 기프트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더 있으신가요, 질문? 잘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뉴시데인 팀의 김무신이라고 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아까 멀티에드 어텐션 설명해 주실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도움이 될 때 투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보팅을 직접 거기서 진행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가중치에 따라서 제일 높은 확률이 되는 거를 골라내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런 게 사실 투표라고 제가 최대한 투표라고 안 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투표는 아니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온 결과값들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을 한 번 더 태워서 알아서 학습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간이 임의로 뭔가 가중치를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은 그 언어 단어들을 잘 표현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까를 스스로 이제 정답 답변, 아까 말했듯이 뭐 빈칸 맞추기라던가 다음 단어 맞추기라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뽑은 답변과 내가 뽑은 그 단어와 실제 정답 사이의 그 차이를 가지고 이제
차례차례 수정을 해가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고, 그 수정되는 과정이 완전 그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에 완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가중치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물론 뜯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네, 투표라는 말은 혹시 제가 했다면은 그거는 정정을 해드릴게요. 투표는 아니고 인공신경망을 통과를 시켜서 그 결과값을 모아가지고 통과시켜서 학습시킨다. 네. 다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현도님께서 쿼리 키 밸류 벡터를 만들 때 가중치 행렬을 곱해서 생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때 가중치 행렬이 어떤 것이 궁금합니다. 가중치 행렬은 얼마나 어렵게 쉽게 답변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가중치 행렬은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인공신경망이랑 똑같아요. 아까 그 보셨던 퍼센트로 있잖아요. 해서 숫자들이 있고 웨이트 바이어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인풋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어떤 인풋을 트랜스포머에 넣으면은 그 인풋을 이제 QKV로 복사를 해서 쪼개놔요. 혹은 뭐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Q랑 K가 달라지고 V가 이제 Q랑 V가 같고, 어쨌든 QKV를 인풋을 통해 가지고 하나 복사를 해서 만들어 두고, 걔네들 각각을 어텐션 넣기 전에 그 인공신경망을 통과를 시켜서 만드는데, 그 인공신경망 통과시키는 그 가중치 행렬이라는 것도 그냥 학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초기 값을 그냥 대충 정해두고 거기서 일단은 답을 뽑고, 답이 이제 정답과 다르면은 다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다르다는 것을 이제 단서로 그 가중치 행렬도 하나하나가 학습이 되는 거죠. 라고 하면 답변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우신님께서 아까 트랜스포머와 의사결정나무를 조합한 앙상블 기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일까요? 이건 될까요? 이거는 사실 대회의 운영 정책이랑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론적인 부분으로는 물론 여러분이 뭔가 다른 대회에 나가서 뭐 다른 뭐 데이콘이라던가 캐글이라던가 나가가지고 뭔가를 푼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본대회의 운영 정책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 있는 부분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창구가 좀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메일로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딱 3시가 되어서 이제 제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마인즈랩의 용준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